네, 이 시각 오전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잭슨홀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이 이슈들 좀 소화해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어제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막 주르륵, 와르르 이런 네. 이야기들로 막 꾸며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여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반등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완벽하게 이 시장에 대한 이 잭슨홀 미팅을 털어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수의 위치가 플러스인 만큼 앞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강한 움직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왜죠? 주에 잭슨홀 미팅이 못지않게 이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오늘의 추이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발표 예정인 지표들이 굉장히 또 주목해 봐야 할 지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좀 CPI와 같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어떤 걸 우리가 또 집중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겠다, 꼭 잡아야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감소세의 모습을 여전히 또 보여주는지 지난달에는 뭐 실제로 이제 이 감소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를 보여야 네.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CPI도 어느 정도 좀 감소세가 나올 것이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에 대한 조정세가 좀 상당히 깊었고 곡물 가격 변동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끔 소비자 물가가 조금 안정을 취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면서 유가가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좀 계절적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8월 달의 지표는 안정적이 되지만 9월 달의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 달에 발표될 8월 달에 대한 지표는 네.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10월 달에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은 일단 크게 걱정될 것은 없다. 시장을 일단 조정받고 난 다음에 네. 브레이크.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 시장에 대한 투매를 부르는 장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주요 발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지표들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지만 더 주목해 봐야 할 지표들은 10월에 발표될 지표들에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사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흐름 그리고 오늘 오후는 또 어떻게 해봐야 할지 큰 흐름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세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브리프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오펙 플러스 감산 가능성의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네, 대표님, 그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요. 또 국제 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감산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일단은 오펙 회의가 이제 이 다음 달 5일에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해서 네. 아무래도 유가 상승세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크게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은 점차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현실로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랄까 마음속에 기업들의 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좀 직시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증산에 대한 양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유가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WTI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또 두바이유까지 굉장히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얼마나 오른 네. 건가요?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하고 이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모두 4%대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이다 보니까 오늘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장 초반에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 흐름에 대한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한때 120달러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80달러 선까지 추세를 조정권의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난주까지 했을 때 95달러 선 이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7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네. 여기에 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작은 요소가 좀 서서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유가 원유 증산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처럼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선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국제 네. 유가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무려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7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의 원인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리비아의 정정 불안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의 무장 투쟁이 있었죠. 이게 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산유국에서의 내전 문제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원유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이야기가 네. 전해지기 때문에 네네. 유가 가격이 좀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죠.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제 산유국들에 대한 리스크가 네. 다시 또 회복되는 시간까지 물론 이제 일정한 기간이 좀 있겠지만은 사실 리비아에 대한 이 산유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네.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산유량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네. 내비치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이 사실 어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리비아와 같은 내전에 대한 문제, 네. 산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원유 생산에 대한 조절이 쉽지 않다라고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댄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리비아가 크게 산유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사실 가장 산유량이 많은 국가는 사우디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펙 플러스가요, 이 이란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우디도 지금 원유 가격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일단은 사우디 자체로 해서 원유 생산에 대한 증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네. 사우디를 통해서도 원유 감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란의 핵 협상이 좀 원만하게 진행된다라면은 네. 기존에 있었던 이 산유국들에 대한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좀 더 열리기 때문에 아마도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원활할 수는 있겠죠. 네. 만약에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차단되었었던 이란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원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 안에서 아직까지도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핵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다, 힘들 것이다와 같은 내용들이 번복이 네. 상당히 잦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의견을 얼마만큼 오펙 플러스 회의 안에서 네. 소화를 할 것인가.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이 오펙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아닌 오펙에 네. 압박을 좀 해왔습니다. 조금 더 이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을 해달라.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수입 구조를 열어주지 마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우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러시아에 대한 원유 생산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사우디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원유 생산에 대한 이걸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 원유 가게 만들 수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네. 사실은 증산에 대한 뭐랄까 좀 화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는 만들지 않았고 잠잠했나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뭔가 뚜렷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우리는 감산할 것이다라고 뒤통수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8월 달까지는 원유 증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있었지만은 네. 9월 달에는 확실히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연속적인 감산의 분위기를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지금은 여전히 감산 증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네. 원유 이 생산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군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공장의 가동이라든지 네. 쇼티지의 문제 때문에 수요가 사실 좀 한정적이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입장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원유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쓰임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줄여놔야지 이 가치가 네. 또 좋아지니까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차 경기가 회복되니까 줄여놓은 것들을 속도를 가지고 네, 정상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감산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표현을 증산, 감산 이 부분들을 좀 나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게 이제는 아니죠.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둔화됐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올해 성장률을 둔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산유국들 위치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급 조절을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오펙 플러스에 대한 회의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회의에 또 영향을 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대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그리고 또 대중을 고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안에서 이번에 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크게 화두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대중에 대한 압박 요인 중에 하나로 이 관세 철폐를 재검토했습니다. 네. 관세를 철폐한다라면은 중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여러 무역에 대한 활동으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이 네. 활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백지화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 회복에 부담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속도를 못 네. 내니까 네. 이 부분들도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해서 원유에 대한 생산 네. 축소 네. 그러니까 수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유가가 이래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또 큰 틀에서 거의 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백지화 시켰다가 이 번복하는 흐름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게 되면 사실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요. 네, 계속 오를까요? 저는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하는 분위기 연출될 것 같습니다. 10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거는 쉽게 올라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또 이 자극 요소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의 결정권은 오펙 플러스 오펙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지만은 네.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지금 중국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도 유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이 결국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 네네. 견제가 천연가스지만은 네.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이 결국에는 유가의 변동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러시아의 에너지 대란과 러시아 때문에 생겨난 유럽의 에너지 대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스의 상승은 가스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우리 유가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뭐 100달러 선은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97달러 선이잖아요. 네. 95달러 선에서 97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100달러 훌쩍 넘어가고 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려오는 것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쯤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까가 저는 더 걱정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0달러 선까지 올랐을 때 시기를 예상해 보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나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온다면은 이것도 무엇으로 단속하겠는가? 계속 반복이네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금리 인상이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올리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가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가 커지게 되면은 돈을 아껴 써야 되고 네. 그러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둔해질 것이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제품 가격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제품 가격에 대한 올라가는 물가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가 네. 위축될 수 있기 월급은 때문에 언제 오르나요?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느낌이.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요. 10월 달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이 네. 됩니다. 네. 뭐 가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공공요금들, 전기 비용들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에 대한 시간은 10월 달에 조금 더 10월. 커지지 않을까. 오늘 뉴스 새롭게 보니까요. 네. 보험료도 오른다고 합니다. 다 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르는 환경 속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차별화가 네네.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10월에 조금 더 체감했을 때 더 많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이렇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뭐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인플레이션 네. 우려까지 계속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좀 투자를 현명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유가 상승과 함께 좀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들 좀 살펴볼까요? 유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네. 기업들에 대한 이 활동 가격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유가 이제 원유에서는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정제 마진에 대한 가격 단가가 올라갈 수 있을 때 수혜될 수 있는 정유주들. 그러니까 우선은 S-오일 주가라든지 GS,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이 유가가 이제 브레이크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있어서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S-오일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8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대략적으로 한 20-3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일단 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출발은 컸지만은 네. 일단 현재 시점 오전장까지는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꾸준하게 올라왔던 만큼 네.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역시나 혜택되는 거는 정유주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GS 주가도 보도록 하면은 네. 같은 주가 형태입니다. 오늘 S-오일은 못 갔지만은 GS는 크게 올랐습니다. 갔어요. 네. 4%대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연중 고점 가격대까지도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달러 넘어가고 혹은 110달러
28만 원선까지도 올라온다라면은 연중 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고점까지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파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 정유주주가 한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도 또한 크게 하락한 점도 있었지만은 회복을 크게 했다라는 점. 뭐 오늘은 뭐 이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파트도 있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로만 보지는 않는다. 네. 일단은 이들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러시아에 대한 관계 이슈가 있었을 때 크게 움직였었던 한국석유라든지 흥국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정유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S51,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GS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도 완벽하게 정유주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 달 5일이죠.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또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네. LG 엔솔, 일본 혼다와 미국 합작법인 설립입니다. 자, LG 엔솔이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이 전기차 그리고 또 자동차 제조 업체죠. 혼다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LG 엔솔이 혼다와 이렇게 만났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미국 북미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혼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선택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네. 뭐 굳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 그래도 좀 선약이라고 마음이 보고요. 찜찜합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혼다를 잡을 바에 차라리 현대차랑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그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 안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 이 전기차 판매량 비중에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당장 먼저 걱정할 필요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네. 다변화됐다. 이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결국 우리의 기업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출을 미국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전기차 시장이나 뭐 이런 배터리 관련 사업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던 업종들이었잖아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또 LG 이노텍이 테슬라와 수주 협상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고요. 네. 계속해서 좀 LG가 이 전기차 시장으로 외연을 좀 확장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꼭 LG 전체 그룹사가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LG 이노텍은 항상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전향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우리가 알겠지만은 네. LG 화학에 대한 전신에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를 정말 10년 넘게 해오다가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쏟아부었었던 연구비를 이제 크게 돌아올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일단은 혼다와의 이제 협력 소식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요. 네.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일본 안에서도요 2차 전지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가 파나소닉이 있는데, 혼다 기업이 자국 기업과의 협력이 아닌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파나소닉에 대한 위치가 네. 정말 사실은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주력 이 모델이기도 하고, 네. 혼다라든지 도요타 이와 같은 전기차에 대한 공급이
기대되기도 했었던 이 파나소닉인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다라는 것.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요 네. 시장의 점유율은 CATL 회사가 가장 높지만 일단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은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공급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모터스의 점유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점유율은 낮아질 겁니다. 왜냐? 과거에는 테슬라 모터스만 만들었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뭐 BMW, 벤츠, 아우디도 만들 것인데 네. 뭐 똑같은 가격이라면은 꼭 테슬라만 타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매니아층은 존재하지만은 앞으로는 점차 그 독과점에 썼던 네. 위치에서 낮아질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CATL에 대해서 상대적인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경쟁력은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많은 고객사가 선택했던 이유는 효율성이 좋았던 기술력 인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CATL에 대한 위치에서 네. 파나소닉이 테슬라 모터스에서도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자국 기업 안에서도 러브콜을 받지 못한다라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시장을 좀 더 크게 점유할 수도 있겠다.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한다면은 이번 합작법인에서 전체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은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51% 가져가고요, 혼다가 49% 가져갑니다. 조금은 뭐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약간 우위를 점했네요. 그렇죠. 네. 경영권 안에서는 51% 이상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다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러브콜한 입장이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혼다를 받아줬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합니다. 네, 지금 지분율 51%까지 가지고 있고 사실 맞아요. 저도 일본은 조금 이전까지 계속 좀 폐쇄적인 정책들 그리고 또 폐쇄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한다는 소식이 조금 놀랍기도 했고 또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자면 정말 앞으로 좀 더 많은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소식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죠. 네, 우선은 이제 내년에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위치 지역군에서 공장을 지을지 아직 부지를 선정 못했고요. 네. 내년 상반기 안에 이 부지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요. 아하.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연말쯤에 돼서 양산을 본격화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변화는 이미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자체적으로 IPO가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쓰여왔던 자금들이라든지 특히나 그동안에 LG 화학의 이름으로 해서 나왔을 때 리콜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이 네.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있군요. 때문에 네.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생산량만큼의 시장 점유율만큼의 실적은 좀 두고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실적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장 점유율은 미비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판매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빨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의 주력 시장이 지금은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북미 지역. 네. 그리고 하나의 또 중요한 시장이 유럽인데 네. 유럽은 지금 경기적인 위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네네. 유럽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사실은 좀 저조합니다. 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속도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이 북미 지역인데 북미 지역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북미 지역에서 이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차량에 네네. 대한 대중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미국 내에서도 친환경 차량 의무 판매량에 대한 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이
전기차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공장 증설을 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 증설을 10개 가까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합작된 이제 혼다와의 또 계획까지 나온다라면은 네. 전체 미국에서 생산된 이제 건설되는 공장이 대략 한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맞네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거죠. 근데 여기 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중에 반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때가 2025년, 2026년이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뭐 생산하는 만약에 공급에 맞게 물론 이제 생산에 대한 속도도 네. 빠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인 기조나 그리고 시장에서 보급이 북미 지역에서의 보급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장 증설이 가장 많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오와주와 인디아나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될지 만들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또 북미 지역, 미국 지역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 사업들, 에너지 관련 사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비아디라거나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정말 일본의 혼다까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배터리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사실은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활동 능력뿐만 아니라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반적인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활동으로 다시 커지기 때문에 이 안에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앞으로 뭐 새로운 차, 이 신기한 차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 대중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큰 산업이다라고 전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전기차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오래오래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혼다와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과 그리고 또 저희가 봤던 오펙 플러스 감산 가능성의 국제유가 급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오후장 투자까지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크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성공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쌤의 넥스트 레벨 함께 해보겠습니다.